중국은 현재 400척에 가까운 해군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290척의 미 해군 함정수는 퇴역을 앞둔 배들로 인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을 걱정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SIS를 비롯해 미 해군 대학 등에서 말이죠. 미 해군의 쇠퇴와 중국 해군의 부상. 미국에 대한 걱정은 중국의 엄청난 함정 건조 능력과 미국의 조선 능력 하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벌 걱정만큼 쓸데없는 것이 패권국가 걱정입니다만 미 해군력 약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 한번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만 중국 해군은 대형 함정을 9척으로 11만 톤에 달하는 군함을 취역시켰습니다. 2021년에 만든 17만 톤보다는 준 것입니다. 2년 기준으로 28만 톤이면 한국 전체 해군 만재 배수량 추정 21만 톤에서 26만 톤보다 많고 일본 해군 만재 배수량 51만 톤의 2분의 1을 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 선박의 정확한 성능은 나중에 고려하시고 이런 무지막지한 찍어내기식 선박 제작은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째, 저렴한 중국 조선 능력의 비약적 상승입니다. 둘째, 중국의 막강한 철강 생산력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 조선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철강 생산량은 조강, 블리스터 스틸로 측정합니다. 조강은 크루드 스틸이라고 하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는 쇳물입니다. 즉 쇳물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이 쇳물은 공정 과정을 거쳐 강판이 됩니다. 2021년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중국은 10억 3천만 톤을 했습니다. 2위 인도 1억 2천만 톤이고 3위 일본이 9,600만 톤, 4위 미국이 8,500만 톤, 5위 러시아가 7,700만 톤, 6위 한국이 7천만 톤입니다.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이 19억 1,200만 톤인데 중국이 53%를 차지한 것입니다. 과거 철강 왕국인 미국이 4위로 중국이 8%밖에 안 됩니다. 패권국가의 위상이 말이 아니죠. 그럼 철강 회사를 볼까요? 중국이 1위인 만큼 2021년 기준 철강사 10위권에만 중국 회사가 6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1위 바오우사가 1억 2천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2위인 인도 기업 아르셀로미탈이 8천만 톤이고 4위 일본 니폰 스틸이 4,900만 톤을 생산합니다. 6위 포스코가 4,200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1위 기업인 바우사가 생산하는 양이 국가순위 2위인 인도 전체의 생산량 정도가 되니 중국 철강사가 얼마나 철강을 많이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막대한 철강 생산량을 바탕으로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선박의 51%를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소들은 너무 과도한 생산과 품질 불량 문제로 2015년부터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중국 정부는 이들 도산하는 조선소를 이용해 상업용 선박 대신 군함을 벽돌 찍어내듯 만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내 복지 정책이죠. 조선업의 고용 유지라고 하는 중국 조선 산업의 문제. 그런데 중국 해군의 엄청난 군함 건조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배는 찍는다고 다 제 기능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립국가 중국은 해군 중심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정화를 떠올리신다면 그도 오래가지 못했죠. 중국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조된 이들 배가 과연 미 해군 함정 수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국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국 조선과 철강산업 성장은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WTO에 가입할 때 중국의 상업용 선박 점유율은 8%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수출 시장과 자국의 경제 발전을 믿고 철강을 필요 이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선박도 저렴하게 막 찍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WTO에 가입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제조자의 역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작품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지금의 국력을 이룰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아직 내수 시장이 부족한 중국이 민간 선박 제조자 역할 대신 21세기 한포 외교의 지배자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들이 제재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격이 나가는 선박들은 신뢰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국산 선박이나 철강에 대해 관세 등의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만을 위해 10억 톤이 넘는 철강을 만들고 돈이 많이 드는 해군 함정을 계속 건조할 수 있을까요? 함정은 자체 유지비도 많이 들지만 함정을 운영하는 해군 병력도 늘려야 합니다. 부유해진 중국 청년 세대가 생활 환경이 어렵기로 소문난 해군에 가길 원할까요? 세 번째로 볼 것이 미국 해군과 미국 조선업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산업은 상업용 선박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조선소가 군함만 만듭니다. 존스법, 이런 복잡한 것을 떠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철강 가격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미국 인건비와 중국 인건비의 차이는 더 큽니다. 비싼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만든 선박을 어떤 국가가 사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조선업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선진국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사양 산업은 자연스럽게 한국과 같은 국가가 물려받습니다. 경제학의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의 대표적 사례죠. 개발기 선진국에서 만들던 제품이 표준화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선진국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동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포철과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 역시 세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한국과 대만으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가 발전한 한국과 대만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오릅니다. 그러니 다음 주자인 중국이 2000년대 이후 이 산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계속 중국산 철강과 선박을 다른 국가들이 사줄까요? 아닙니다. 다음 주자들이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겠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높이고 이들 국가가 만든 제품을 사주면 됩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잘 만들던 일본 반도체를 사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를 사줬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으로 재편한 것이죠. 주목해야 할 전시동원체제. 마지막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되면 현재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시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물자와 인원을 동원해서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미중 간 전쟁은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 물량전에서 미국이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1941년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대결과 전시동원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주제입니다. 그중 간단히 항공모함만을 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39년 미국은 항공모함을 5척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6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늘린 일본은 1941년에는 10척을 보유하게 됩니다. 1941년 2차 대전 중이라 대서양을 방어해야 했던 7척을 갖고 있던 미국은 태평양에서는 고작 3척 항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 어전회의에서 일본 지도자들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 함대를 공격해 괴멸시키고자 합니다. 미국이 해군을 재건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싸움이지만 해볼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자신들이 국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점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을 공격당하자 미국은 전시체제를 운영합니다. 참고로 전시에 일본이 만든 항모는 경항공모함까지 포함해 26척입니다. 미국은 대형 항모 17척과 경항모 9척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수송선을 개조해서 만든 호위 항모는 90척이 넘었습니다. 이 중 44척은 대서양에 파견해 독일 유보트에 대항해 수송선단을 지켜줬습니다. 전시 미국은 120척에서 150척에 이르는 항모를 보유하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전시 동원 체제는 일본이 생각한 빠른 공격 후 시간 벌기란 전략적 계산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해 줬습니다. 결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시 국력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국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